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상식 밖의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란 옛날의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말로 집약한 표현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고사성어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 문전성시, 일거수일투족, 자포자기, 중마고우, 선견지명 등등 미처 고사성어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고사성어들이 원래 뜻과 현재 뜻이 정반대거나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책 상식 밖의 고사성어에서는 우리가 알던 고사성어와 본래 뜻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사성어들을 재미있게 풀이해주고 있는데요. 익숙한 고사성어가 품은 낯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상식 밖의 고사성어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천고마비. 현재 뜻.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찔 정도로 평화롭다. 본래 뜻. 곧 무서운 적군이 침략해 올 것이다. 가을은 흔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누푸르게 보이는 하늘 아래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말한다. 아름다운 가을 들판 위에서 말들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참으로 한가롭고 평화롭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조만간 닥칠 두려움을 느꼈다. 천고마비라는 표현은 당의 시인 도심원의 시에 보인다. 북쪽 땅에서 추위로 고생 많겠지. 남쪽 성 지키는 병사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네. 변방의 소리는 오랑캐의 어지러운 피리 소리뿐. 차가운 기운이 군복으로 스며드네. 비와 눈 내리는 관사는 어둑어둑. 바람과 서리에 초목도 듬성듬성. 오랑캐 병사들 싸울 의욕이 없는데 한해 병사들은 아직도 포위망을 강화하네. 구름 거치고 유성이 떨어지니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 말을 타고 명검 휘두르고 붓을 들어 전쟁 문서 휘갈기네. 피난 갔던 왕의 수레도 장안으로 돌아오니 친구들도 수도로 가득 모이네. 승리의 개선을 하여 봄이 오면 노래와 춤으로 축하하세. 이 시는 두심원이 돌궐 정벌을 위해서 출정하는 친구 소미도에게 보냈던 편지다. 시에는 북쪽 땅이 춥고 낯설겠지만 승리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격려와 바람이 담겨 있다. 특히 가을 하늘 높고 변방의 말이 살찌네라는 구절에 돌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북방의 이민족에 대한 중국인의 두려움은 당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것이지만 이 구절이 보다 암시적이면서도 잘 표현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나중에는 추고마비로 불리었고 후에 천고마비로 쓰게 되었다. 천고마비란 사실은 전쟁에서 곧 맞서 싸워야 하는 강력한 적수와 그에 대한 공포를 내포한 표현이었다. 가을 하늘의 낭만과 여유는 오간데 없다. 기마민족의 기동력과 전투력. 중국의 북쪽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흉노, 돌궐, 선비, 여진 등 여러 민족이 있었다. 이들 역시 흥망의 역사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 흉노가 가장 역사가 길고 강성했다. 특히 한때에 양국의 대립이 격렬해서 한과 흉노는 200여 년간의 공방전을 벌였다.
한의 고조 유방은 흉노와 화친 조약을 맺기도 했는데 조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은 흉노의 지도자인 선우의 비로 한 황실의 여인을 보낸다. 한은 일정량의 솜, 비단, 술, 식료품을 흉노에게 바친다. 한과 흉노 양국은 형제 관계를 맺는다. 조약 내용을 보면 흉노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초기까지는 흉노의 전투력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체결되었다. 혼인과 조공으로 맺은 양국 관계는 한동안 유지되다가 무제 때에 이르러 힘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제는 황제가 되기 이전 어려서부터 흉노와의 관계를 굴욕적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급기야 흉노에게 자신의 누나를 시집 보내자 나중에 황제가 되면 반드시 흉노를 제압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황제에 오른 무제는 54년의 재위 기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실로 많은 공을 들였다. 이 시기부터 양국은 일진일퇴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전력에 차츰 변화가 생겼다. 한은 8차례의 흉노 정벌을 감행하면서 오랜 숙제였던 흉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결국 후에 한은 흉노와 비슷한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고 비로소 흉노를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무제의 결단으로 한과 흉노의 관계는 화친에서 대결로 바뀌게 되었다. 한 이후에도 북방의 잡경지대는 남치 많은 북방민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왕조의 중대사가 되었다. 미지의 적은 두렵다. 더구나 그 적이 우리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알면 일전을 겨루기도 전에 두려움은 증폭된다. 그러나 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두려움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다. 한과 흉노는 200년간의 대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쌓였고 더 이상 상호 간 완전한 미지의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포의 경험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을 하늘 아래서 풀 뜯는 말들이 중국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곧 다가올 차가운 겨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천고마비라는 말도 이제는 달리 보일 것이다. 천고마비는 중국 민족과 북방의 민족의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 나왔던 당은 물론 이후 시대에도 국경을 맞댄 민족과의 투쟁은 끝이 없었다. 이제 천고마비라는 표현에서 그 장구한 역사에 서린 민족 간의 접촉과 투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간담상조. 현재 뜻. 간과 쓸개까지 내보일 수 있는 친한 사이. 본래 뜻. 간과 쓸개까지 내보여야만 하는 거짓 우정.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작다. 간이 크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듯이 굴다. 오장육부 중에서도 간과 쓸개가 들어간 표현들이 있다. 사람의 담력이나 배포를 나타내기도 하고 중요한 장기인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준다는 뜻으로도 쓴다. 거기다가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앙큼한 말로 용왕을 감쪽같이 속인 것까지 더해보면 간과 쓸개의 의미가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고사성어에는 우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중국 역사에는 세상이 칭송하는 진정한 우정을 나눈 인물들도 많았고 거기서 유래한 표현도 꽤 있다 보니 그렇다. 지음, 지기, 관포지교, 문경지교, 마격지우 등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말들이 모두 참된 우정을 뜻한다. 간담상조도 그중 하나이다.
간담상조는 간과 쓸개가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간과 쓸개까지 내보일 정도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다는 말이다. 그러나 간담상조의 애초의 뜻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유우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당대의 문인이자 관리였는데 정치적인 일로 좌천을 당하게 되었다. 좌천 가야 할 곳은 파주였다. 파주는 현재의 귀주성에 있는 곳으로 중국 서남부의 외진 곳인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의 귀주성이란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 험지 중의 험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험한 땅이라 한들 황제의 명을 받은 관리라면 임지로 가야만 했다. 유우석은 당시 80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가자니 걱정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니 길고 험난한 길에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부임지로 떠나라는 나라의 명과 어머니 부양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유종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 역시 당대의 문인이자 관리였고 유우석의 친구였다. 유종원과 유우석은 젊은 시절부터 동년이었다. 동년이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동기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동년 관계가 되면 같은 해에 합격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후의 관직 생활에서 사회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동년들끼리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데 유우석과 유종원은 이런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했다. 이들이 단순한 입사 동기를 넘어 평생의 친구가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과거에 합격한 직후에 청년이었던 두 사람은 영정혁신이라는 정치혁명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패기 있는 신입이었던 둘은 혁신에 참가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혁신은 실패했고 이 일로 인해 10수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좌천되는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 예나 지금이나 관직이 고위급이 될수록 권력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권력자로부터 먼 곳에 있을수록 직급은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다. 권력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곧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권력의 측근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수도인 장안에서 까마득히 먼 귀주로 발령이 났다는 것 자체가 관직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뜻한다. 젊은 시절에 만나서 정치적인 뜻을 같이 했고 어려움도 함께 겪다 보니 두 사람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발령지 교환을 요구하다. 유우석이 어머니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유종원도 유주로 좌천을 당했다. 그리고 친구가 부임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자신과 유우석의 임지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의 임지인 광서성이 그나마 귀주성보다는 오고 가기에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지를 맞바꿔달라는 요구가 흔한 일도 아니었고 더구나 정치혁신을 시도했다가 좌천된 신하의 요구라니 쉽게 수락될 리가 만무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종환은 황명을 거역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죄를 기꺼이 받을 각오로 상소를 올렸다. 유종환의 상소는 결국 수락되지 않았다. 친구를 위한 그의 노력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정황을 모두 알게 된 다른 친구의 도움으로 나중에 유우석은 귀주성이 아닌 연주로 임지가 바뀌었다. 유종원의 상소가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상소 덕분에 유우석은 귀주행을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작 상소를 올렸던 유종원은 변동 없이 예정지인 유주로 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곤경에 처하면 진위가 드러난다. 두 사람과 친구였던 대문호 한유는 유종원이 죽자 그의 묘지명을 썼다. 묘지명에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일생과 성품, 기를 만한 사건을 쓰는데 한유는 발령지를 바꾸려 노력했던 일을 예시로 들면서 유종원의 사람됨을 기록했다. 선비는 곤경에 처했을 때 절개와 의리가 드러난다. 요즘 사람들은 평소에는 같이 지내고 서로 그리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며 술자리나 연회를 마련해서 서로를 초대하곤 한다. 농담과 억지 웃음을 해가며 서로 양보도 한다. 손을 마주잡고 패와 간을 서로 보여주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눈물 흘리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반하지 말자며 마치 진실인 듯 맹세한다. 하지만 일단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는 털끝만한 이익까지 따져가며 눈을 돌려 모르는 사이인 척한다. 함정에 빠지면 손을 뻗어 구해주기는커녕 반대로 구덩이로 밀어넣고 돌까지 던진다. 모두가 이렇다. 이는 짐승이나 오랑캐도 차마 하지 않는 일이거늘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유종원의 일화를 듣는다면 조금이나마 부끄러워할 것이다. 한유는 유종원의 참된 우정을 모범 사례로 들어 당시의 거짓된 인간관계에 일가를 던졌다. 유종원의 우정과 의리도 생각할수록 감탄스럽고 한유가 쓴 묘지명도 읽을수록 명문이다. 그래서 나열한 술자리, 연회, 거짓 웃음, 헛된 맹세, 값싼 이해관계는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고 처참한 수준을 덮는 가림막에 불과하므로 시끄러고 떠들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의 모습은 항상 요란하다. 그 요란함을 벗겨내야 민낯이 드러나는데 민낯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곤경과 고난이다. 우정이라는 허울 아래 이익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1200년 전의 위문장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은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얄팍한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거짓 우정은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는 과장과 자극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믿을까 말까 하는 관계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간과 쓸개를 꺼내어 보인다는 말은 원래 이런 거짓된 인간관계를 향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참된 우정은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관계다. 유우석은 부임지를 바꿔달라고 친구에게 말한 적이 없지만 유종원은 친구의 성품과 집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청해서 상소를 올렸다. 진정한 우정은 겉과 속이 언제나 같다. 아니, 겉과 속을 나눌 필요조차 없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친구의 사정을 알고 화려한 언사나 꾸밈이 없어도 견고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간이니 쓸개니 들출 이유가 없다. 유종원은 죽기 전에 자신이 쓴 글의 모든 원고를 유우석에게 남기며 문집으로 엮어줄 것을 부탁했다. 유우석은 유종원의 문집을 엮고 서문도 썼으며 유종원의 어린 네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았다. 그리고 한유는 이 둘의 깊은 우정을 묘지명에 남기며 오늘날의 껍데기뿐인 거짓 우정을 비판했다. 이렇듯 간담상조는 원래 간과 쓸개까지 내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짓 우정을 꼬집은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간과 쓸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속 깊은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정의 의미는 전자와 후자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 일거수 일투족. 현재 뜻.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 본래 뜻. 그대의 작은 손짓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일거수일투족이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일컫는다. 흔히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처럼 사소한 행동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거나 주시한다는 뜻으로 쓴다. 행동을 일일이 구속당해 옴짝달싹 못하는 압박감까지 느끼게 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 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부탁해야 했던 대문어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한유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다. 한유가 쓴 문장의 매력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명쾌하고 쉬운 단어의 사용, 거침없고 시원스런 필력에 있다. 이런 한유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것은 당시의 과거 제도 때문이었다. 당대에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려면 시험 성적만큼 혹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이었다. 이런 추천을 받으려면 성품과 실력이 좋다는 주변의 평판도 있어야 했다. 객관적이어야 할 시험에서 주관적인 평판이나 추천은 최대한 배제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험 당일의 실수로 실력 발휘를 못한 인재를 놓치거나 평상시 인품이나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단지 한 번의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하는 등의 현상을 막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성적과 추천이 모두 반영되었다. 평소의 인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추천인을 구하고 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준비해둔 시문을 힘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자신의 역량을 미리 확인받는 것이 관행이었고, 영향력 있는 자의 추천은 천군만마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 응시자라면 반드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다. 당대의 과거 제도는 기존의 관리 선발 방식이었던 추천의 형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보기 이전에 자신을 이끌어주고 추천해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좋은 성적을 얻겠다고 방에 앉아서 책만 들여다봐서는 합격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추천과 시험의 성격을 모두 갖춘 것이 당대 과거제의 특징이었다.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낳았다. 기록에 의하면 시험 전에 황실공주나 재상의 말 한마디로 합격이 결정되기도 했고 몇 등으로 합격시킬지 등수까지 정해놓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이 드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제는 당대의 처음 시행해서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던 지구상 가장 오래된 관료 선발 시험이었다. 제도의 단점은 있었지만 이를 부단히 보완해 가면서 과거 시험은 1300년 이상 유지되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다. 한유는 훗날 후진을 양성하고 이끌어준 문단의 거두가 되었지만 그에게도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청년 시절이 있었다. 그는 진사시험에 3번을 낙방하고 4번째에 합격했다. 진사시험은 관료 등용의 일종의 예비시험에 해당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바로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진사가 된 후에도 관직을 위해서는 박학홍사과라는 시험에 통과해야 했다. 한유는 이 시험에 4번을 도전했다.
진사 합격 후에 바로 응시했지만 낙방했고 두 번째 응시 전에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인을 구하는 편지를 썼다. 당시 25살이었던 한유는 이 편지에서 패기 있고 당당한 태도로 추천인에게 도움을 구했다. 천지 해변의 큰 강가에 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평범한 물고기나 조개 부류와는 다릅니다. 물을 만나기만 하면 바람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괴물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한 척밖에 안 되는 좁은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나 큰 언덕, 광활한 대지나 험준한 곳이 없어서 괴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괴물은 아무리 곤궁에 처해도 스스로 물 있는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중팔구 수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만일 힘 있는 자가 괴물이 곤궁에 처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물 있는 데로 옮겨 놓아준다면 그것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기는 정도의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응하면서 시험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의 일부이다. 젊은 청년이었던 한유는 패기 있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구했다. 이 글에서 한유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한유는 자신을 능력 있는 괴물에 비유했다. 괴물이 하늘을 오르내리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말라 죽게 되니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나를 이끌어 달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괴물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도움이 당신처럼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손 한 번 들어 올리고 발 한 걸음 옮기는 정도의 손쉬운 일이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건넨 것인지 그 대상자를 알 수는 없지만 고위관직자이거나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 전체에서 한유는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당신의 작은 수고가 내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보이는 한유의 어투는 당당하다. 도움을 청하는 처지에 태도가 뭐 이리 도도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관례였다. 당대의 과거 시험은 경쟁이 치열했다. 한유가 응시했던 진사관에는 매년 대략 600에서 1000명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평균 20에서 30명에 불과했다. 많은 응시자들이 죄다 백방으로 후원자를 찾아 나섰을 뿐 아니라 부탁을 받는 사람도 자신을 이끌어 달라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누구를 밀어줄지를 잘 선택해야 했다. 후원해준 청년이 합격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면 추천자도 인재 발굴의 기쁨과 함께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시험을 앞두고 서로가 서로를 찾는 이 난무하는 추천과 선택의 과정에서 양쪽 입장이 잘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양쪽 모두 얻는 이익이 있었다. 그러니 한유가 비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도움이나 부탁을 하는 사람은 마냥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른다. 요구가 명확할수록 태도가 떳떳할수록 오히려 그의 실력이 궁금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내 미래는 당신의 작은 손짓에 달려있다. 한유는 이 편지를 보내고 원하는 답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이 편지를 쓰고도 2번의 낙방을 거듭한 후에야 합격했다. 결국 이 편지는 효력 없는 글이 되고 말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표현은 남기게 되었다. 한유의 말대로 누구에게는 아주 손쉬운 일이 다른 누구에게는 성패를 가르고 생사를 결정짓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 사람 괜찮다라든가 한번 만나보라 등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을 가르는 말이 된다.
결정적 계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한유는 물이 필요하지만 제 힘으로는 물가로 갈 수 없는 괴물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냈다. 물가로 데려다 주는 일이 당신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니 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간청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은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에도 들어맞는다.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몸이 뒤집힌 거북이, 틈새에 몸이 낀 강아지, 젖병을 놓친 갓난아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노인. 모두 누군가의 손길 한 번이 간절한 경우이다. 그 가벼운 손짓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 한 번 뻗고 발 한 번 내디뎌 주는 것이 맞다. 또 내가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필요하다면 고민은 그만하고 한유처럼 당당하게 한번 청해 보는 것도 맞다. 세상은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받으며 돌아간다. 힘의 공유의식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그동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손길을 내어주었는지,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청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다. 식자우환. 현재 뜻. 아는 게 병이다. 본래 뜻. 글을 읽는 여자가 뜻밖의 화를 부르다. 식자우환은 글을 아는 것이 우환이라는 뜻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의 한자 버전이라 하겠다. 아는 게 병인 채로 살지, 모르는 게 약인 채로 살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괴로운 것과 아무것도 몰라서 탈없는 것,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한데 글을 아는 것이 어째서 우환이 되어버린 것일까? 삼국시대 조조의 지략가 중에서 서서가 있었다. 서서는 원래 조조의 휘하에 있었다가 유비에게 투항해온 인물이었는데 조조와 유비가 신야에서 전투를 할 때 유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유비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조조에게는 아깝게 놓친 얄미운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신야의 전투를 계기로 유비는 서서를 확실히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중요한 책사로 삼았다. 반면에 조조는 서서를 되찾아오고 싶어 했다. 서서의 돌아선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까 생각하던 중에 서서가 효자로 이름이 났으니 그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서 협박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조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식이 높고 의기가 있었던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에게 잡혀왔어도 아들에게 내 걱정은 말고 기왕에 유비에게 간 이상 거기서 주군을 잘 섬기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조조 측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었다. 위조된 어머니의 편지.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로채서 그 필체를 모방해 가짜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조조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꾸미면 서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어머니의 필체를 본다면 가짜 편지일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나는 조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모친의 글이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던 서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조조에게 잡힌 신세이고
어머니를 살리려면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를 등지고 다시 조조에게로 돌아갔다. 위조된 편지가 먹혀든 것이다. 떠나면서 그는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했고, 알다시피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으로 역사는 천하 3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신은 유비를 떠나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나 제야에 묻혀 농사짓던 청년 제갈량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서서는 유비에 대한 충정을 대신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돌아온 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조조의 계략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참담했다. 아들이 조조에게 돌아온 것은 밝음을 버리고 어두움을 찾아온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망쳤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가 모두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이 우한이구나. 어머니는 이 일의 발단이 자신이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여자 식자 우한이라고 한 것은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글을 몰랐다면 편지가 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필체 위조 따위의 함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자임에도 글을 안다는 것이 평소에는 자부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을 안다는 남다른 재능으로 인해서 자식을 그르쳤다는 판단이 들자 자부심도 재능도 아닌 우한이라고 통탄한 것이다. 어머니의 판단처럼 가짜 편지만 아니었다면 서서는 유비 밑에 그대로 있었을까. 조조는 아마 편지 위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두 모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여성이 글을 읽는다는 것. 여자 식자 우한을 풀어보면 대략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물론 오랜 기간이 있었다. 여성이 책을 통해서 주체성과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남성들이 어떻게든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강을 건너왔듯 글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여성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장으로 진입한 것을. 여자 식자 우한이라는 말은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의 위험성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여자라는 말은 빼고 뒤에 내자만을 성어로 쓰면서 뜻은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아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어머니의 후회 가득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는 것이 병은 여자뿐 아니라 남녀 불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소식은 송나라 시대 사람으로 호가 동파여서 소동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생의 우한은 글을 아는 데서 시작되니 이름을 대충 쓸 줄 알면 글 읽기를 그만두어도 되지. 어째서 초서를 배워 빨리 멋있게 쓴다고 자랑하는가. 책을 펼치면 당혹스러워 걱정만 생긴다. 여기서 초서란 중국 고대의 글씨체 중의 하나다. 초서는 필획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해서 쓰기 때문에 반듯하게 쓴 정자와 달리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간신히 알아보았다 해도 이름난 서예가들마다 필법이 제각기 달라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글자 공부의 최고 난이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서는 대충 쓴 이름 석자와 대비가 된다. 소식의 식자 우한은 성별을 떠나 인생 보편의 문제가 되었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는 괴로움이다. 소식은 송대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석학이자 천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책을 펴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한 것을 보면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듯도 하다. 무엇이든 알수록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소식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았을 때의 괴로움이 아닐까. 책에서 얻은 지식만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곤란에 빠지는 일도 있으니 말이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더 좋은 일들도 있다. 특히 남들은 아직 모르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주변에 알려야 할지로 고민이라면 이 또한 안 해도 될 걱정거리가 된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소식의 말대로 이름만 쓸 정도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름 쓸 줄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호기심이고 능력이며 식재로 인한 우환을 겪으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우환이 두려워서 식재를 스스로 제한한다면 같은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수 있다. 여자 식자 우환에서 소식의 인생 식자 우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어왔다. 아는 것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는 게 병이 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철면피. 현재 뜻 두꺼운 낫가죽. 본래 뜻 사욕을 위한 뻔뻔함 혹은 공평무사를 위한 강직함. 사람의 얼굴 표정은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반영한다.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얼굴이나 표정과 관련된 표현에 철면피가 있다. 철면피는 말 그대로 쇠로 만든 낫가죽이라는 뜻으로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낯잡아 부르는 말이다. 흔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하는 것이다. 철면피라는 말의 주인공은 양광원이라는 사람이다. 당대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진사의 신분이었던 양광원은 당시의 관행대로 힘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반대로 수모를 겪기도 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수모를 당하면 좌절과 상심에 빠졌다.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권세가의 비위를 맞추는 일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권세가가 습작 삼아 그냥 지어본 시를 보고 양광원은 200도 따라오지 못할 훌륭한 작품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 정도의 듣기 좋은 말로 권세가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실상 흔한 일이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음 일화는 좀 다르다. 하루는 힘 있는 자가 술에 취해서 채찍으로 양광원을 때려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런 제안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거절해야 마땅할 텐데 그는 기꺼이 매질을 허락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해 물었다. 자네는 수치도 모르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힘 있는 이에게 잘 보여서 출세길이 열린다면 나쁘지 않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게다가 채찍질을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어난 반응이라니.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사 양광원은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매질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양광원의 낫가죽은 철갑을 10겹이나 두른 것처럼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철로 두른 낫가죽인 철면피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다. 왜 매질을 감내했나? 철면피라는 성어에 낯짝 두꺼운 주인공이 되어버린 양광원을 위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다. 매질을 당한 것은 제 좋아서 한 일이고 딱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욕과 수치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양광원은 출세하고 싶다는 자기 욕망에 솔직했고 충실했다. 그는 어쩌면 출세하지 못한 채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남들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기만하면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이 철면피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양광원의 언행은 이런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쉽사리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양광원의 철면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두꺼운 낯인데 시대가 지나서 송나라 시대가 되자 여기에 이와는 전혀 다른 뜻이 더해진다. 조변이라는 사람은 전중시 여사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전중시 여사는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일종의 내부 감찰관이었다. 동료들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고 조직 내부의 일을 다루다 보니 인정에 휘둘리기도 쉽다. 따라서 관직 사회의 부정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뚝심이 필요한 자리였다. 조변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비리가 있다면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자, 직책이 높은 자, 귀족을 불문하고 철저하게 조사했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황실의 외척과 환관도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탄핵 대상에 올렸고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철면, 공평무사를 위해 조변이 탄핵한 인물에는 군사업무 최고기관인 추밀원의 추밀사와 추밀부사, 나라의 재정 담당 최고기관의 수장인 삼사사, 황실의 문서 작성 담당인 한림학사 등이 포함되었다. 탄핵 대상 중 최고위직은 재상이었다. 소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재상을 탄핵하기 위해 그는 12번이나 상소를 올렸고 결국은 해임시켰다. 해임을 위해서 적시한 죄목은 다음과 같았다. 재상임에도 학식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으며 과오도 여러 번 저질렀다. 재상이 갖춰야 할 학식, 인품, 도덕성 중 어느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상은 당연히 황제가 임명했다. 그런 재상을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으니 조변은 맡은 직책에 용기와 신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원칙대로 엄중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변을 관중시 어사라는 직책과 합하여 철면 어사라고 부르며 칭송했다. 철가면을 쓴 듯이 냉철하고 공정하다는 뜻이다. 철면 어사라는 말은 송사에 실린 조변의 전기에 보인다. 조변의 전기는 포청천으로 알려진 명판관 포승의 전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포청천은 청렴한 관리이자 명판관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이후에 공정과 엄중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양광원의 철면이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조변의 철면은 그야말로 공평무사를 위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철면에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철가면을 두른 듯 냉정하고 강직하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생겨났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철면피라는 말에는 양광원의 의미만 있고 조변의 의미는 없다. 반면 중국에서는 철면피라는 말이 상반된 두 가지 뜻으로 모두 쓰인다. 고사성어 중에는 시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들과 중국과 한국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철면피도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철면피라는 표현은 같지만
양광원과 조변은 각각 사육 추구와 공평함이라는 정반대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인정이 없고 매정한 사람을 가리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 중 누가 여기에 해당할까? 개인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세운 원칙을 따라 돌진하는 사람, 공물을 위해서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 공과 사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제 갈 길을 정해놓고 일로 매진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행동은 비슷하다. 철면피에는 양광원을 비판하는 부정적 뜻과 조변을 칭송하는 긍정적 뜻이 있지만 반대되는 두 가지 뜻이 내적으로는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 살면서 이따금 자신이 타인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 철면피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양광원에 가까울까? 조변에 가까울까?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가 생겨나는 세상에 천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은 이 고사성어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랜 세월에도 빗바리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